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과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5개 대형 병원을 포함한 100개 수련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실사를 시작한 건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 방침은 불가역적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먼저 재은이호 기자입니다. 연휴가 끝난 뒤 환자들이 몰린 응급실. 전공의들 대부분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5개 대형 병원을 포함한 50개 수련병원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했는지 근무표와 근무 기록을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11시쯤에 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복지부에서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엄청 많이 사직서 내고 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응해줄 여력이 솔직히 없어요. 정부가 처벌을 면해주겠다고 공표한 시점은 2월 29일.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기준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9,000명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나머지 50군데 주요 수련병원을 마저 점검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면허정지 사전 통보를 예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불가역적이냐 질문하셨는데 불가역적입니다. 다만 면허 정지 처분은 의료 공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원칙대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발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은 오는 6일부터 불러 조사합니다. 정부는 응급 환자의 이송을 돕기 위해 4대 권역별 긴급상황실을 오늘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 특위를 발족하기 위한 TF를 이번 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의료계는 정부가 아무리 엄포를 놔도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며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을 뛰쳐나오게 만든 건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총궐기대회로 의대 증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의사협회.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든 건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문제를 압수수색과 업무 개시 명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행동이었습니다. 전공협의회는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세계의사회가 낸 2번째 입장문을 올려 정부의 압수수색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직후 인턴에 지원한 인력까지 계약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복귀한 사람도 없고 본과 4학년 여사국시 합격한 사람이 인턴이 돼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또 안 했잖아요. 특히 의료계는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공유하고 의견 교환하고 그러다가 자기 판단으로 사직서 내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행해져서 위력이 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과연 그럴까 싶거든요. 정부가 내린 진료 유지 명령에 대해서도 반발이 큽니다. 일부 수련병원에선 근무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임용 발령을 통지했는데 전공의들은 아직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근무를 강제하는 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오늘은 또 대학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신청하는 날입니다. 의대 학장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는 이번에 신청 안 하면 앞으로 증원 안 해주겠다고 대학들을 독려해 왔는데요. 이른바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2배 이상 증원을 요청한 대학들이 많아서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경북대는 교육부에 의대 정원을 250명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10명인 정원을 2배 이상 늘리는 수준입니다. 한 300명, 400명 신청하고 싶은데 130명 2개 반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250명 숫자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정원이 40명 수준인 미니 의대에서 특히 신청 규모가 컸습니다.
울산대의 경우 40명인 의대 정원을 4배 가까운 150명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했고 제주대는 기존 40명에서 100명으로 대구 가톨릭대는 40명에서 80명으로 각각 요청했습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 동아대 등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정원을 늘리는 걸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원 신청이 잇따르면서 전체 증원 규모는 2,000명 선을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첫 수요조사 당시 대학들이 2025학년도 기준으로 낸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적잖은 대학들이 마감 직전까지 증원 규모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별도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 본부에서 정원을 관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특히 전국 의대 재학생 10명 중 3명인 5,387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을 신청한 데다 증원 신청 이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도 본격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촉각을 다투는 의사결정을 할 것 같고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의대 교수님이라든지 반발성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추가 신청은 없고 대학들이 제출한 수요에서 정원을 더 늘려주는 일도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네,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박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현장 조사도 시작했지만 실제 면허 정지까지 가려면 거쳐야 할 절차들이 꽤 있는 거죠? 네, 정부가 실제 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는 다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절차상 해당 전공의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네. 오늘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행정력 한계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무려 9,000명에 육박하잖아요. 사전 처분을 진행하는 데만 5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래 걸리는군요. 그래서 형사고발 같은 법적 조치도 일단은 지도부,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전공의들 전체를 무리하게 처벌하려다 자칫 의료 현장에 남아있던 교수진의 반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까도 봤지만 이런 압박이 거셀수록 의료계의 반응이 좀 더욱더 격해지고 있단 말이죠. 의료진 이탈이 오히려 더 늘어날 조짐도 있다고요? 네, 전임의, 흔히 펠로우라고 하죠. 네. 전임의들의 임용 포기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체 전임의 정원의 40%가 공석이 됐고요. 네. 빅5 중에 한 곳인 서울성모는 절반 정도가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행동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전임의는 근거가 없다. 네. 그동안 정부가 전임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못했는데요. 네. 이유는 자유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상대적으로 전임의는 전공의에 비하면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네, 대학들의 의대 증원 신청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의대 학장들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대학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리포트 보니까 정부가 제시했던 2,000명 이건 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먼저 했던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짐작이 좀 가능한데요. 네. 게다가 정부가 이번이 아니면 증원이 어렵다고 압박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이걸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2,000명 증원 방침은 사교육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한 유명 사교육 강사가 나선 광고에는 2,000명을 축하해 의대 가기 쉬워요라는 문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한 대형 학원에서도 직장인 대상 의대 야간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료의 위기를 누군가는 기회로 삼는다는 현실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좀 씁쓸하네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어쨌든 의료 현장을 정상화 빠르게 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안타깝게도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공의 내부의 강경 기류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엄포에도 끔찍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법률 검토를 다 마쳤다며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죠. 네.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 중증 환자 치료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주요 병원들이 수술과 진료를 연기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심 끝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임 전 실장 문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실 부실장에 대해서 공천 논란이 나왔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짤막한 한 줄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 잔류를 알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인 만큼 이른바 문명 갈등으로 인한 당의 분열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전 대통령도 탈당보다는 당에 남아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행보를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임 전 실장 측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권 심판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실장 대신 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라며 매우 고맙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도 우리 당의 승리, 우리 국민의 승리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공천 논란으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 부족함에 대해 국민들이 질책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춘 이재명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출마한 서울 종로를 찾아 지원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 남아있는 곳이고 우리 곽상원 후보가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 전 실장 문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당내에선 오늘도 공천 후유증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을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하고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단수 공천했는데 컷오프된 현역 의원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향엽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배우자 부실장을 맡았는데 국민의힘은 사천의 끝판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경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하위 10% 평가에 반발해 탈당한 설훈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잘 되면 좋겠다는 덕담을 들었다며 거취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통합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결별했던 이낙연, 이준석 제3지대 두 대표가 오늘 동시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 화성에서 각각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거대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수 정당의 영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의 출마 선언에 나선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3년 전 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을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적 도덕적 문제 탓에 검찰 정권을 견제하거나 심판할 수 없고 광주와 호남이 점점 낙후한 건 정치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호남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외지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전국에 알려진 큰 정치인이 호남에는 없습니다. 서구 을이나 광산 을 출마가 거론되는데 최종 결정은 협의 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호남을 신당의 구심점으로 선언한 만큼 민주당 탈당파들을 영입하는 데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미 당을 나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설훈 의원이나 탈당이 임박한 홍영표 의원 등의 가칭 민주연대에 손을 내밀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최종적인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광주 출마를 제안하며 영입을 시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불패 공천이 지속되면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개혁신당은 경기 남부의 신도시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직접 경기 화성을 지역구를 찾아 4번째 총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평균 연령 30대의 젊은 인구로 구성된 지역과 정치 철학에 대한 지향점이 맞았기 때문이라며 동탄 신도시를 교육 특화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맞춤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기대고 믿는 것은 동탄의 젊은 세대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영입 인재인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전략 공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공천 심사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4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노동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노동 이슈에 대해서 지금의 여권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요. 유권자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당선 여부가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흘 전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붉은색 점퍼를 입혀주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입당 기자회견에선 김 의원은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노동운동가 비례대표로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김 의원은 현재 4선으로 민주당 목 국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 여권의 최대 주 69시간제 추진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계약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여권의 요청에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규탄 대회에 나갔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논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도 보수가 있고 국민의힘에도 진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극과 우로 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힘이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윤석열 정부 심판 유세를 한다든가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그 의원으로서 그 옆에 같이 참석만 했을 뿐이지 저는. 이 지역 공천을 받은 민주당 예비후보는 같은 당 정치인으로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고 출마를 준비해오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집토끼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김 의원과의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김 의원의 영등포 사무실엔 아직 바꾸지 못한 민주당 로고가 박힌 새 인사가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당명을 바꿔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 의원은 당선되면 유권자들이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거고 안 된다면 우려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은 중진들의 교체 비율이 낮아서 쇄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이나 영남 같은 강세 지역 두세 곳에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충남 천안을 찾아서 본격적인 유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충남 천안을 찾았습니다. 천안갑 지역구에 단수 공천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입니다. 지난 총선 두 후보의 차이는 1.42%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지금 공천하는 거 보면 어차피 너네 우리 찍을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어떤 정당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지 국민들께서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주 충북 청주와 경기 수원, 용인 등을 방문합니다. 대부분 탈환을 노리는 지역구들입니다. 예정됐던 당원 행사 대신 격전지 행보를 통해 유세전 초반 기세를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험지인 전남 광주에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서 국민의 사랑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구 공천이 80% 가까이 마무리됐지만 이른바 중진불패 흐름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3선 이상 현역 31명 중 공천 탈락자는 5선 김영선 의원 단 1명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지역구 32곳 중 일부에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 여성과 청년 등의 진입 문턱을 낮춰 쇄신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대구 경북 등 지지세가 강한 곳 중 두세 곳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총선이 40일도 안 남은 시점에 국민 추천제의 구체적 도입 방법을 놓고 공관위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석 달여 만에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개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신속한 집행을 약속한 정책만 10여 가지. 대구 신공항과 팔공산 고속도로 건설, 악취 문제 해소까지 들어가는 예산만 5조 원 규모입니다. 하여튼 저와 우리 홍준표 시장님 또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이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당 출신 지자체장은 국책 사업에 특정 건설사가 참여토록 해달라고 대통령실이 나서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건설인데 꼭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실장께서 좀 도와주시고. 수도권에 이어 지난달부턴 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울산에선 그린벨트 해제, 서산에선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 지원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념 대신 민생을 챙기라는 야당 요구에 응한 것일 뿐 관건 선거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총선은 물론 1년 내내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중 상당수는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제약이 많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과거 국민의힘은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북 군산을 방문하자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역 현안과 연계해 호남과 강원 등 앞으로 전국을 두루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언제 방문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작년에 각 가정에서 한 달에 대출 이자로 낸 돈이 평균 1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30% 이상 는 건데 증가폭이 지금껏 가장 컸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금액도 1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로 대출이 있는 가정은 대부분 이자 비용이 껑충 뛰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지금은 한 145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자체적인 물가들이 다 올라서 힘들고 사실 벌이를 더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각 가정에서 이자로 내는 월 평균 비용은 13만 원. 1년 전보다 31.7% 늘면서 관련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물가 영향을 뺀 실질 이자 비용만 들여다보더라도 27.1% 상승해 역시 역대 최대폭입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18.7%,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41.7%로 상승폭이 더 컸지만 가계에 주는 타격은 서민들에게 훨씬 컸습니다. 이자 부담이 증가했어도 상위 20% 가구는 오히려 지출을 크게 늘린 반면 유일하게 하위 20%인 1분위 가구만 식음료 비용 등을 줄이면서 지출이 0.5% 줄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 등으로 인해서 가계가 빌리는 부채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가계의 금융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도 1년 만에 18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20대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최고였고 30대가 그 뒤를 이어 젊은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MBC는 지난달 27일 21개 문항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쿠팡에 보냈습니다. 쿠팡 측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이 공개 질의를 빙자한 허위 보도라면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MBC는 쿠팡 측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잠시 보류했던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P&G 리스트 작성에 직접 관여했던 채용팀 퇴직자들의 증언을 공개합니다. 이들은 P&G 리스트는 당초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왔고 2021년을 기점으로 지금처럼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P&G 리스트 16,450명. 쿠팡은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합니다. 퇴직자를 왜 인사평가하는지, 일한 적도 없는 기자들은 왜 올렸는지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해당 리스트에 붙여진 영어 약칭 P&G의 의미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블랙리스트라는 말로 썼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란 단어가 어감이 너무 외부에 공유되면 곤란한 건이라서. 쿠팡 물류센터 채용팀으로 4년간 일했던 다른 퇴직자도 역시 블랙리스트,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초에 입사했을 때는 그냥 블랙리스트, 딱 한글로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블랙리스트로 돼 있는 파일 이름은 보셨네요? 네. 애초에 파일 자체가 블랙리스트였으니까. 초기엔 지원자 이름 앞에 블랙리스트의 B를 표기했었다는 구체적인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완전 파일 이름이 블랙리스트였죠. 카톡으로 우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카톡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은 이름 앞에 B가 붙어요. B, 홍길동, 그다음에 전화번호 1, 2, 3, 4 이런 식으로. P&G 리스트를 공유하는 쿠팡 내부 전산망 도메인은 지금도 blacklist.html로 끝납니다. 블랙리스트로 불리던 당시엔 등록 사유도 지금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비속어 섞인 것도 있었고, 정신병자 이런 것도 있었고, 막말로 그냥 장애인 이런 거, 하나 미친놈 이런 것도 있었고. 잠실 본사로 보고할 때도 비속어 표기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진상, 팀캡틴의 이제 주문이나 오더의 불응, 핸드폰들을 보시는 거. 그런 식의 꼴로 써있고 미친놈,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대로 문서화할 순 없어 본사 HR팀에서 사유를 자의적으로 재분류했고 표현도 순화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소팅을 하다 보면 JS, 진상 이렇게 써있어서 포괄, 육설, 사육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좀 걸러내죠. 그분들 어차피 다시는 출근 못 하시니까 확인하실 수 없으시니까. 물류센터 채용팀 출신의 또 다른 제보자는 블랙리스트가 두 종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던 거는 본사 LMS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제가 내부 정보 때문에 못 가졌거든요. 저 전 센터에서 비공개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물류센터별로 관리하는 개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걸 본사에서 취합해 전국 단위의 P&G 리스트로 만든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일할 때 모든 전 센터가 이거를 다운받아서 참고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 P&G 리스트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다운을 받으셔야 하겠군요. 무조건 쿠팡 본사에서 뿌려주는 P&G 리스트하고 센터별 내부에 있는 P&G 리스트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다 열어봐야겠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에 큰 변화가 생긴 건 2021년. 일용직 500명의 재취업을 제한한 마켓컬리 블랙리스트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겁니다.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 파일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수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상급자가 와서 이런 거 교체해라,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교체해라. 마켓컬리가 터지고 나서 사유 바꾸고 그다음에 파일 이름 바꾸고. 2021년 이후 블랙리스트 명칭을 P&G 리스트로 바꿨냐는 MBC 질의에 쿠팡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개 질의서란 명목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기사 형식으로 공개한 MBC에 대해 민형사상 절차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는 사실상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가 임명된 건 이례적입니다. 역대 22명의 주 호주 대사 중 군 출신은 군사정권 시절 임명됐던 육군 장성 2명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란 점입니다.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결재해놓고도 죄명과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지시를 하며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고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와 군검찰단, 해병대 사령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이는 와중에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사실상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외압의 중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지금 빼돌리는 주요 피의자를 지금 은닉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수사 외압 의혹의 다른 관련자들도 영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고 현역 군인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한 계단씩 진급해 각각 육군 56사단장, 국방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사람이 없는 무인 점포를 털어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이들은 MBC가 지난주 보도했던 인천 일대 무인 점포 절도 사건도 저질렀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녘, 즉석 조리 음식을 파는 무인 점포에 10대 남학생들이 다가옵니다. 문 앞에서 목토시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더니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현금 보관함으로 직진합니다. 보관함에 가위를 꽂고 이리저리 돌리더니 1분여 만에 뚜껑을 열고 비닐봉지에 현금을 챙깁니다. 범인들은 단말기 바로 앞은 물론 매장 곳곳에 CCTV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훔친 금액은 120만 원으로 주로 거스름돈을 위한 지폐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인근의 다른 무인 매장에 이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가위 대신 단말기업 자물쇠를 망치로 내려쳐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당시 CCTV에는 청소년들이 범행 이후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들의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지난주 MBC가 보도했던 인천 일대 무인 점포 연쇄 절도도 이들이 저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가위나 망치를 이용해 현금 보관함을 열고 비닐봉지에 현금을 넣는 등 수법이 비슷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장 측이 원격으로 문을 잠그는 상황 등을 대비한 듯 한 명이 문을 계속 열어두고 서 있던 점도 같았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범행은 인천과 부천에서 8건, 서울 2건 등 10건에 달했습니다. 훔친 금액도 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일당 6명 가운데 4명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만 14살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의 보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뭐 성인들과 같이 아니면은 14세 이상의 소년들과 같이 뭐 구속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만 14세를 넘긴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부가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점을 확인하고 이들의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전국의 대형마트를 돌며 비싼 양주를 골라 훔쳐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대형마트 주류 코너를 둘러봅니다. 진열된 술병들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 가운데 시가 28만 원 상당의 고급 위스키를 집어듭니다. 이 남성은 누군가 근처로 오자 잠시 머뭇거렸는데 잠시 뒤 위스키를 외투로 감싸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한 달 뒤 남성은 울산의 다른 대형마트에서 다시 고급 양주 3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마트 측은 재고 정리를 하던 중 뒤늦게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도난 사고 이후 마트 측은 고가의 양주들을 이렇게 빈 상자만 진열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은 수도권과 울산의 대형마트에서 4차례에 걸쳐 양주 8병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시가 180만 원 어치입니다. 훔친 양주를 외투에 숨긴 뒤 계산원이 자리를 비운 계산대를 통해 몰래 빠져나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마트 내 도난 방지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석 달 전 출소한 피의자는 훔친 양주를 모두 자신이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서울의 한 고시텔에 머물던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CCTV를 확보를 하고 우리 그 내부 시스템에 의한 그 수사 대상자를 검색하다 보니 동일 인물로 보이는 인물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이문현입니다. 이곳은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 중에서도 가장 붐비는 노량진역입니다. 지난 1일 서울시가 9호선 증편을 완료했고 오늘이 평일 첫 운행일인데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반, 승강장에는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다급한 승객들은 일단 몸을 우겨 넣습니다. 취재진도 급행열차를 기다렸는데 중앙호흡 때문에 급행열차입니다.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다음 차를 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밀려드는 승객들로 중심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열차 안은 꽉 차 있습니다. 인파 속에 얼굴만 내놓은 승객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힘듭니다. 탈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슴에 압박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되게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기 힘들어요. 아침마다. 그나마 나아졌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은 좀 어떠세요? 좀 숨이 통하는 느낌. 서울시가 1년 반 전에 예산 859억 원을 투입해 지하철 9호선에 6칸짜리 열차 8편을 증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달에 증편이 완료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출근길에는 강남 방향 노량진역 급행이 16편에서 19편으로 늘었고 배차 간격 또한 7분 20초에서 6분 20초로 1분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열차 혼잡도가 기존 199%에서 16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가 6년 전과 5년 전 출근길 서울 지하철 9호선을 타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때보다 나아지긴 했어도 출근 피크 시간대 체감 혼잡도는 여전했습니다. 두세 내 타는 것조차 되게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증편되고 나서는 좀 탈 수는 있었다? 그 정도? 개강했는지 사람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오늘은 열차 칸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분간 이보다 더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열차 추가 투입은 9호선의 4단계 연장 구간을 개통하는 오는 2028년에 함께할 계획이고 각 열차 칸을 6칸에서 더 늘리는 문제는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차량 선로나 차량 신호, 통신 그런 것들은 다 용량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고 설비 공사들이 별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어서 서울시는 앞으로 승객을 안내하는 안전 요원을 늘리고 승강장 탑승 동선을 개선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간다 이문현입니다. 어제 시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국민 판다 푸바오. 중국으로 떠나는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 푸바오를 향한 한국인들의 이런 뜨거운 사랑이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국민 판다 푸바오의 인기는 중국에서도 화제입니다. 관영 CCTV는 한국에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 한국인들의 푸바오 사랑을 소개했습니다. 从旁边这个提示牌上可以看到，现在呢，需要等待220分钟，也就是将近4个小时，才能够一睹大熊猫的真容。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푸바오의 마지막 날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咱们的福宝啊，最喜欢的花就是油菜花，所以呢，这个饲养员爷爷张爷爷和宋爷爷专门为他种植了油菜花。 중국 SNS에서도 푸바오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한국에서 푸바오를 맡았던 사육사들과 이들을 닮은 중국 배우의 사진을 함께 올려놓고는 한국 사유사를 데려오지 못하면 이들을 써야 한다는 농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푸바오의 눈에 빛이 있는데 중국에 돌아와서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글도 있습니다. 마지막 공개를 마친 뒤 사육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푸바오는 다음 달 중국에 도착하면 스촨성의 와룽 판다보호센터 신수펑 기지에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기지로 150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판다 50여 마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푸바오는 선수핑 기지에서 한 달여의 격리 기간을 가지며 새 환경에 적응을 한 뒤 일반에 공개됩니다. 但是回到我们国内之后，他就需要通过我们这边主要是四川话吧进行一个交流。 중국은 최근 판다를 돌려받은 미국과 스페인에 다시 한 쌍을 보내기로 하는 등 판다 외교를 재개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사라지면서 어획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비축해놓았던 오징어 물량을 대량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냉동 오징어 진열대. 오징어가 원 플러스 원! 오징어 할인 행사가 시작되면서 손님들이 몰립니다. 오징어는 좋아하긴 하는데 비싸니까 뭐 이렇게 뭐 행사할 때 가끔 그냥 사 먹는 거죠 뭐. 항상 나오면 우선 생선 코너부터 봐요. 매일 싱싱하게 이제 식구들 먹여야 되니까. 현재 국산 생오징어 한 마리 소매 가격은 9,245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2만 3천 톤으로 전년 3만 7천 톤보다 36.2% 감소했고 10년 전과 비교해 5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워낙 안 잡히다 보니 잡으러 나갈수록 손해만 커지면서 동해 어민들도 조업 마감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대비해가지고 뭐 한 30%그 정도밖에 안 나요. 저 남단에는 3월 달까지 했지 원래. 지금 뭐 12월 달 다 종료했는데 뭐. 가장 큰 원인은 수온 상승입니다. 지난해 동해안 표층 평균 수온은 15.8도. 지난 20년간 평균보다 1.3도 상승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겨울철 동해안에 모이던 오징어들이 대거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부는 국산 오징어 가격이 치솟자 지난 1월과 2월 오징어 비축 물량 589톤을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번 달 추가로 200톤을 더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연근해와 원양에서 의획한 물량과 더불어 필요하면 수입산까지 정부가 비축해서 국민들께 저렴하게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오징어 수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사와 협력해 오는 22일까지 오징어와 참조기 등의 수산물을 최고 반값까지 할인해 판매합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성인 남성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이른바 룸카페로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 저희가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어지자 서울시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서울 번화가의 한 룸카페로 무리를 지어 들어갑니다. 입구에는 청소년 출입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BC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동행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서자 복도를 따라 나 있는 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문 윗부분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드나드는 룸카페는
출입문 밖에서도 안이 보이도록 바닥에서 1.3m 위로는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창문 높이와 크기 모두 여성가족부 고시 위반입니다. 이대로라면 성인 손님만 받아야 합니다. 이곳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버젓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 했었어요? 아니요, 안 했어.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과 2월 경기도에서 성인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룸카페로 유인해 성범죄를 벌이는 등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주들이 아직 그 영업부 고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강화는 물론 업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무인 룸카페가 또 생겨나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결국은 이제 업주들에 대한 책임과 상황들이 더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는가.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시내 룸카페 38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7개 업체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 새학기를 맞아서 전국에 있는 학교들에서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입학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과정을 졸업한 94살 이근순 할머니. 배움의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나이에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이 할머니를 박민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교실에 모인 어르신들이 자기소개에 한창입니다. 74살 이순덕입니다. 지금은 성사를 주고 있고. 소개가 끝나고 한 묶음의 책이 전달되자 어르신들의 얼굴이 상기됩니다. 평균 연령 70을 넘긴 어르신들의 승인문의 과정 중학교 입학식 현장입니다. 늦깎이 입학생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학생, 올해 94살의 이근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어릴 적 일본에서 자라다 해방을 맞아 귀국해 한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기 위해 학교 문을 두드린 것은 안이 넘은 3년 전. 올 1월 초등 과정을 졸업하자마자 이번엔 중등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이번에 문화학교를 갔다 3년 마치고 나니까네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는 해냈구나. 졸업 좀 받고 갔구나. 배움은 나이도 없고 끝도 없어 행복하다는 할머니. 이 나이에 같이 젊은 사람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할머니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배움을 통한 기쁨과 행복을 계속 누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모르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데 알고 하는 게 이게 뭐 즐겁다 하나 뭐 행복하다 하나 난 또 할 수가 있었구나.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네이버와 제휴한 현대카드가 고객에게 줘야 할 포인트 일부를 누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카드사에 누락된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현대카드가 출시한 네이버 현대카드.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20만 원까지 사용액의 5%, 최고 1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네이버와 현대카드 양쪽에서 지급하는 카드로 6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요건을 충족한 뒤 환불 등을 위해 일부 결제를 취소했을 경우엔 그 금액을 다시 결제해도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뉴스데스크는 매달 25일 전후에 결제를 취소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품목이 조금 변경이 돼서 취소 후에 다시 재구매 결제를 했는데 그 해당 부분 포인트가 전혀 쌓이질 않았습니다. 현대카드는 시스템상 회사의 결제 취소 내역이 접수되기 전에 결제한 금액은 포인트가 누락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시에 약관에 이미 적립된 결제건을 취소할 경우 현대카드의 매출 취소가 접수된 이후에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보도 이후 금감원은 한 달간의 포인트 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현대카드를 포함한 6개 카드사에서 비슷한 포인트가 누락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에게 상반기 중으로 누락된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약관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다며 개선을 주문하고 허점이 드러난 6개 카드사의 포인트 지급 내역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독일군의 고위 간부들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 대교의 공격 방안을 논의한 회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과 다시 원수가 됐다고 반발했고 독일은 푸틴의 정보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독일군 최고위 간부들의 회의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 대교의 공격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Und die Brücke im Osten ist halt schwer zu erreichen und die Pfeiler sind relativ klein und das kann halt der Taurus darstellen und die Moon-Depots, da kommen wir halt durch. 공격에 필요한 구체적인 미사일 개수도 거론됩니다. Wie ein Flugplatz. Das heißt, es kann durchaus sein, dass ich dafür 10 oder 20 Flugkörper brauche. 러시아 공영방송 편집장이 지난달 19일 대화라며 공개한 38분 분량의 녹취입니다. 독일 공군 참모총장 잉고 게르하르츠와 작전 참모인 프랑크 그레페 준장 등 고위 장교 4명의 대화로 추정됩니다. 독일은 지난해 5월부터 우크라이나의 타우러스 지원 요청을 확전 우려로 거절해왔기 때문에 파장은 커졌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는 사거리 50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러시아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주재 독일 대사를 불러 즉각 항의하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독일이 다시 원수가 됐다며 파시스트들에게 죽음을 일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독일은 도청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의 정보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Der Vorfall ist deutlich mehr als nur das Abhören und Veröffentlichen eines Gesprächs im Bereich der Luftwaffe. Es ist Teil eines Informationskrieges, den Putin führt, daran gibt es gar keinen Zweifel. 러시아가 정보력을 과시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나토 국가들 간의 소통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독일의 주장입니다. 공교롭게도 녹취 공개 시점이 나발리 장례식 하루 전이란 점에서 내부 결집용으로도 이용한 것이라고 서방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가 개막한 가운데 지난 시즌 돌풍의 주인공 광주가 올해도 8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내 쏟아지는 이정효 감독의 불호령에도 선수들은 이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희균의 그림 같은 선제골로 앞서가던 후반 중반. 경기 내내 이어진 알 수 없는 외침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상한 아저씨가 소리를 지른다는 실시간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주인공은 광주 이정효 감독. 후반 들어 느슨해진 선수들에게 불호령이 떨어진 겁니다. 급기야 목도리와 외투까지 벗어던졌고 한 골을 앞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지시합니다. 결국 종료 직전 쐐기골이 터지긴 했지만 이정효 감독은 이기고도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좀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더 주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지키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광주는 개막전부터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며 지난 시즌 3위 돌풍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빠르게 빈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과 정확한 패스, 그리고 결정력 높은 슈팅까지. 이희균의 골은 이정효식 팀 축구가 만들어낸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따끔한 질책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좀 힘들죠. 네, 힘들고 그만큼 감독님 욕심이 있고 저희를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는 축구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순민 등 주축 선수 여럿을 떠나보냈지만 이름값에 의존하지 않는 이정효 감독에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순민 선수 공백은 어느 정도 혹시 조건 선수 안 보셨나요 오늘? 그걸로 증명한 것 같습니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까지 앞둔 광주. K리그 판도를 뒤흔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독일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마음껏 재능을 뽐내고 있는 이현주 선수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독일 2부 리그 경기입니다. 역습 과정에서 가볍게 선제골을 넣은 원정팀 비스파덴. 후반 4분 동료의 패스를 받은 이현주가 가볍게 돌아서더니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환상적인 가마차기가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네요. 그림 같은 득점에 감독도 이현주 선수를 얼싸안고 기뻐하는데요. K리그 대신 독일에서의 도전을 택한 이현주. 올해 21살의 유망주로 파리올림픽 출전도 가능한데요.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프로축구입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반칙을 얻은 샤타를 상대팀 선수가 미안했는지 걱정스럽게 쳐다보는데요. 그런데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공격을 제기한 샤타를 순식간에 골망을 흔듭니다. 선수들이 항의해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요. 오히려 경고만 받았는데요. 억울할 만은 한데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야겠죠? 마지막은 NBA의 괴물신인 웬반야마입니다. 2m 24의 큰 키로 엘리옵 덩크를 가볍게 성공시키고요. 스텝백 석점슛도 정확하고 긴 팔로 패스도 자유자재로 하는데요. 한 경기에서 30득점과 10리바운드, 어시스트와 블록슛 5개 이상을 기록한 역대 3번째 신인 선수가 됐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와,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내일이 절기상 경칩인데요. 이 따뜻한 날씨에 개구리는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보다는 2주, 또 평년보다는 한 달가량 빠르게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절기상 경칩인 내일 비가 오지만 강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해남의 경우 아침 기온이 8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는 밤 사이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로 확대되겠고요. 서울은 오후에 가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80mm 이상, 남해와 동해안에 10에서 30mm가량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4도로 대부분 영상권에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그치겠지만 동쪽 지방은 목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